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공장에서는 그렇게 완벽하던 로봇팔이 왜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 문 열고 사과 좀 가져와 라고 하면 갑자기 바보가 될까요? 정말 그렇죠.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논문, 인바리드 코더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힌트를 드리자면 로봇을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창조하게 만드는 데 그 비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미스테리를 풀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로봇을 어떻게 가르치려고 했는지부터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기존의 방식들이요? 네.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VLA, 그러니까 시각 언어 행동 모델입니다. 이건 마치 수억 장의 정답지를 보여주고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너도 그냥 따라해.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이죠. 아, 일종의 족집게 과외인데 시험 범위 밖의 문제가 나오면 속수무책인 그런 학생 같은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문제는 딱 그거예요. 정답지에 없는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 그대로 멈춰버린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한테 직접 코드를 짜달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으로 90도 돌아, 앞으로 30cm 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건 아주 단순하고 정형화된 작업에만 통했죠. 그렇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가 모듈형 시스템인데요. 이건 로봇한테 물건 짚기, 이동하기 같은 기술이 담긴 연장통을 쥐어주는 것과 같아요. 아, 연장통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연장통에 없는 기술, 예를 들어 탭을 닫기 같은 건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고 보니까 우리는 로봇을 모방하는 학생으로 만들거나 간단한 명령만 듣는 인형, 아니면 정해진 연장만 쓰는 기술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엠바디드 코더는 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엠바디드 코더는 이 모든 것의 판을 바꾸는 아이디어예요. 로봇한테 정답지나 연장통을 주는 대신에 아예 연필과 자, 그리고 계산기를 쥐어주는 겁니다. 연필과 자요? 네. 내가 직접 보고 이해하고 설계해서 움직여봐 라고 말하는 거죠. 미리 정해진 기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생성하는 능력 그 자체를 이용해서 눈앞의 문제를 기하학이랑 물리학의 원리로 풀어내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로봇이 눈앞에 문을 보고 아, 이건 네모난 판이고 저쪽 경첩을 축으로 회전하겠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문을 여는 움직임까지 코드로 직접 만들어낸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아니, 근데 그 마법 같은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단 로봇이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하죠. RGBT 카메라라는 좀 특별한 눈을 쓰는데요. RGBD요? 네, 이게 여러분의 눈처럼 사물의 색깔만 보는 게 아니라 박쥐처럼 사물까지의 거리도 함께 측정해요. 이걸로 주변을 한번 쓱 훑으면 허공에 수백만 개의 점을 뿌려놓은 것 같은 3차원 공간 데이터, 즉 포인트 클라우드가 만들어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냥 2D 사진이 아니라 입체적인 점들의 집합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로봇이 세상을 보는 첫 번째 스케치인 셈이죠. 그럼 서랍 속 사과를 꺼내서 장애물 피해 옮겨줘 같은 복잡한 지시를 받으면요? 그 지시를 받으면 VLM, 시각 언어 모델이라는 두뇌의 한 부분이 작동해요. 이 복잡한 문장을 1. 서랍을 연다. 2. 사과를 집는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잘게 쪼개주죠. 네네, 사실 여기까지는 다른 로봇들도 시도했던 방식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핵심, 로봇이 스스로 설계도를 그리는 단계로 넘어가 보죠. 그 뭉툭한 점 데이터 덩어리를 가지고 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구의 심장부, 엠버디드 코더 핵심 모듈입니다. 이게 두 단계로 작동하는데 첫 번째 단계 이름이 좀 어려워요. 코드 기반 기하학적 매개 변수화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기하학적 뭐라고요?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혹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점 덩어리를 보고 로봇이 스스로 이건 동그란 공이야, 저건 네모난 상자야 하고 정해내리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복잡한 세상을 수학 문제로 바꿔서 푸는 거죠. 수학 문제요? 네, 수백만 개의 점으로 뿌옇게 보이는 사과 데이터를 보고 코딩 모델을 이용해서 이것의 본질은 중심점과 반지름을 가진 스피어다 라는 정의를 코드로 생성해냅니다. 문은 직사각형과 회전축, 컵은 원기둥과 반원조합 이렇게요. 와,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마치 조각가가 네모난 돌덩이 안에서 다비드상을 미리 보고 깎아내는 것과 비슷하네요. 로봇이 현실의 불완전한 데이터 속에서 이상적인 형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잖아요. 아주 멋진 비유입니다. 논문을 보면 걸레처럼 형태가 불분명한 물체조차도 경계선을 가진 형태로 표현해내요. 이렇게 되면 복잡하고 지저분했던 현실 세계가 로봇이 다루기 아주 쉬운 깔끔한 수학 모델로 단순화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로봇의 머릿속에 세상이 수학 공식으로 정리됐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실제 움직임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하나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코드 기반 궤적 합성입니다. 궤적 합성이요? 네, 단순화된 기하적 모델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실제 움직임을 위한 궤도를 생성하는 코드를 또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문을 열어야 한다. 그러면 코딩 모델이 문의 회전축 위치와 내 팔의 길이를 고려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반원 형태의 경로는 이것이다. 라는 계산을 끝내고 그 경로를 코드로 짜냅니다. 만약 그 앞에 의자 같은 장애물이 있다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의자 역시 직육면체 같은 기하학적 형태로 변환하고 그것을 부드럽게 돌아가는 최적의 경로를 코드로 짜내는 거죠. 아, 여러분이 포토샵에서 펜 도구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걸 상상하시면 되는데 그걸 베지어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로봇이 스스로 가장 우아하고 효율적인 동선을 그려내는 겁니다. 이건 정해진 지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매번 상황에 맞춰 스스로 지도를 그려서 길을 찾아가는 것에 가까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계도가 다 나온 셈이네요? 로봇이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야지 하고 코드를 짰는데 그 다음은요, 이 코드가 실제로 로봇팔을 움직이게 하나요? 마지막 동작 실행 단계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렇게 생성된 궤적 코드에서 여기, 여기, 그리고 저기처럼 여러 개의 중요한 경유 지점, 웨이포인트를 추출해요. 그러면 로봇팔은 그저 그 점들을 순서대로 통과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복잡한 계산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이론은 정말 기가 막히는데 상황마다 코드를 새로 짠다는 건 엄청나게 느리고 오류도 많을 것 같거든요. 사람이 코딩해도 버그가 수두룩한데 로봇이 즉석에서 짠 코드가 제대로 작동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 실험 결과가 정말 궁금하네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연구진도 바로 그게 궁금해서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복합 임무를 통해 혹독하게 테스트했습니다. 오, 문 옆 테이블에 물병을 가져와 그릇에 붓기, 서랍 속 사과를 장애물 피해 옮기기 같은 이런 5가지 복합 임무를 각각 20번씩 반복 실험했죠. 그리고 도브에이스 G라는 기존의 강력한 모델과 비교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도브에스 G 모델은 문 열기나 물 붓기처럼 여러 관절을 섬세하게 조정해야 하는 복잡한 동작은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실패했어요. 아, 정말요? 네, 하지만 인바디드 코더는 이걸 해냈죠. 특히 서랍 열기는 80에서 85%, 테이블 닫기는 70에서 75%라는 꽤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꽤 높긴 한데 100%는 아니네요. 그럼 실패한 경우는 왜 그랬는지도 분석이 됐나요? 성공만큼이나 실패 이유도 중요하잖아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문 열기 성공률은 다른 작업보다 조금 낮은 50에서 60% 정도였는데요. 네. 그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로봇이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문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카메라 시야각 때문에 문 전체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결국 문의 회전 반경 계산에 오류가 생겨서 엉뚱한 방향으로 팔을 뻗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실패 이유가 정말 공감 가는데요. 최첨단 로봇도 주차할 때 너무 앞에 바짝 붙이면 핸들을 얼마나 꺾어야 할지 감이 안 오는 우리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하하, 그렇죠. 오히려 그런 실패 사례를 들으니까 이 기술이 더 현실적으로 와닿습니다. 맞아요. 이런 실패 사례 분석이야말로 이 기술이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알려주는 소중한 단서가 되거든요. 참, 코드 캐싱이라는 재미있는 기능도 있었어요. 코드 캐싱이요? 한번 성공했던 코드를 저장해뒀다가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사용하면 성공률이 약간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복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복합 임무 말고 펩시캔 집기처럼 아주 단순한 단일 작업에서는 어땠나요? 그런 건 VLA 모델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로봇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IT2처럼 구글이 엄청난 데이터로 훈련시킨 VLA 모델들과 비교했는데 인바디드 코더는 별도의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동등하거나 더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훈련도 없이 훈련 받은 로봇을 이겼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게 바로 이해의 힘입니다.
RT2 같은 모델은 수많은 캔 잡는 이미지를 보고 패턴을 익혀서 따라하는 거라면 인바디드 코더는 캔을 보고 아, 이건 위아래 굵기가 같은 원기둥 형태군. 그러니 중심을 수직으로 잡으면 안정적이겠다라고 원리를 파악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 특히 물 붓기처럼 컵의 기울기를 섬세하게 조절해야 하는 작업에서 강점을 보였죠. 기하학적 형태를 정확히 계상하니까요. 단순히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더 잘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왜 더 잘 잡는가? 이걸 보기 위해 애니그래스프라는 다른 모델과 비교한 실험도 있었는데 바나나를 잡는 성공률이 인버디드 코더는 90%, 애니그래스프는 80%로 차이가 났어요. 오, 애니그래스프는 바나나를 그냥 노란 점덩어리로 보고 잡으려 하지만 인바디드 코더는 이건 완만하게 휜 원기둥이라고 이해하고 가장 안정적인 부분을 잡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코딩 모델을 로봇의 뇌로 쓰느냐에 따라서도 성능이 달라지겠네요. 네, 아직은 그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여러 코딩 모델을 테스트해봤는데 클라우드 소넷4라는 모델이 작업 성공률은 가장 높았지만 코드를 생성하는 데 걸리는 처리 속도는 가장 느렸습니다. 결국 똑똑하지만 일 처리가 느린 공학자와 좀 덜 똑똑하지만 손이 빠른 기술자 사이의 트레이드오프가 여기에도 있군요. 맞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로봇의 뇌에 해당하는 코딩 모델의 성능이 로봇의 몸을 얼마나 잘 쓸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거죠. 오늘 살펴본 인바디드 코더는 단순히 더 나은 로봇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로봇을 만드는 철학 자체를 바꾸는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봇을 모방하는 학생으로 만들려고 수백만 개의 정답지를 줬는데 이 연구는 로봇에게 생각하는 공학자가 되라고 아예 연필과 계산기를 쥐어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수만 가지 기술을 일일이 가르치는 대신에 문제 해결을 위한 원리와 그 원리를 실행할 도구를 주는 방식이죠. 네. 물론 아직 한계는 명확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로봇의 성능이 전적으로 코딩 모델의 성능에 달려있고 또 코드를 생성하고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빠르게 반응해야 하는 상황에는 아직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이 바로 미래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드네요. 만약 논문에서 언급된 코딩 모델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거의 즉각적이고 오류 없이 완벽한 코드를 생성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범용 로봇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죠. 그런 로봇이 여러분의 일상에 들어온다면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것을 넘어서 어떤 일까지 할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의 집 혹은 직장에서 그 생각하는 로봇이 어떤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지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